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박천국 1부의 신군입니다. 안녕하세요. 장희선입니다. 네, 간밤 미 증시 보신 분들이라면 최근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가던 국내 시장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 걱정하셨던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디커플링이 반가웠던 적은 좀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이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라는 이벤트 후에도 양시장 빨간불을 지켜냈습니다. 연초 분위기가 꽤 좋은데 앞으로의 시장 1월 효과를 조금 지속할 수 있을지 오늘도 세 분의 파트너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한옥석, 이광희, 김용덕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옥수 파트너, 삼성전자 이야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실적 우려감은 계속해서 좀 있었던 가운데 역시나 실적은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 초반 하락하는 출발 속에서 상승으로 마무리. 외인의 수급까지도 들어와 있는 상태. 바닥이라고 좀 본 걸까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삼성전자는 바닥을 찍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제 회복세를 좀 어느 정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 앞으로 일단 전개되는 일단 이제 재료에 따라서 일단 추가 상승도 가능하고 그런 입장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일단 아마 삼성전자 실적을 오늘 아침에 일단 잠정치를 갖다가 이제 맞이했을 겁니다. 그걸 보면 이제 우리가 8조 2천억 정도 예상치를 갖다 우리가 잡았는데 그보다 훨씬 더 안 좋았던 6조 5천억 정도 나왔으니까 굉장히 실망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문별로 우리가 이제 한번 예측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좀 안 좋았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일단 이제 반도체 부분이 가장 이제 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지난 3분기를 일단 반도체가 그래도 괜찮았어요. 선방했던 상태였는데. 그러나 일단 아마 4분기는 좀 반도체가 좀 위축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에서 가장 이제 유일하게 좋았던 부분이 바로 HBM이었는데 삼성은 HBM 효과를 못 누렸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아마 삼성전자는 조금 실망감이 있다. 반도체 부분에서는. 그리고 업황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디램이든 그다음에 낸더든 또 파운드는 어차피 적자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 가전 부분은 일단 세계 경제가 조금 이제 좀 좋은 데도 있고 좋지 않은 데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크게 좋지는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폰 부분도 사실 약간의 개선된 것도 있지만은 영업 이상으로 그렇게 크게 개선된 것은 별로 없어지라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디스플레이도 지금은 조금 개선될 수는 있지만은 결국은 이제 별로 그렇게 좋지 않다. 전체적인 이제 실적은 아마 반도체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 업황 자체가 좋지 않고 HBM에서 일단 성과가 별로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실적이 안 좋았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지금 앞으로 이제 비전이 있느냐, 비전이 있으면 올라갈 것이고 없으면 못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가지 우리가 기회를 갖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1분기 내에 제가 판단하기로는 아마도 HBM3E 5세대죠. 이것을 갖다가 아마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에 아마 통과하지 않을까. 오늘 젠슨 항도 일단 테스트 중에 있지만은 조만간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은 그 기대감은 남아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만약 이걸 기대를 충족시킨다면은 삼성전자는 일단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데 이들도 산 이유가 그런데 아마 포커스를 맞췄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최근 들어서 일단 올해 들어 삼성전자에 대해서 개인들은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 투자들이 조금씩 사고 있고 오늘 매수 강도가 조금 세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기관들이 아마 샀다 팔았다 이렇게 반복하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어쨌든 실적이 안 좋은데도 외국인들이 이렇게 사는 이유는 아마도 일단 HBM3E에서 뭔가 좀 가시적인 성과가 있지 않을까 싶고 지난번에 일단 삼성에서 일단 이제 인력 개편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그 GAA를 공정을 기반으로 한 파운드리 부분에서도 올해 성과를 내겠다 이런 부분도 아마 좀 외국인들을 자극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실적이 안 좋으니까 당분간 또 실적이 좋을 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상태이긴 하지만은 유일하게 기대할 수 있는 HBM3E인데 1분기에 만약에 나온다면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우선은 이제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주가는 이렇게 바닥을 찍고서 주봉으로 일단 이제 해석을 하자면은 이렇게 이제 바닥이 확인됐습니다. 그 중심선을 갖다 돌리는 작업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요. 월봉을 한번 보면은 우리가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쫙 벌어졌다가 상하선이 이제 꺾이면은 이 매수 신호가 들어오게 되고 반등이 나오게 돼 있는 것이죠. 그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6만 원 선이 아마 심적 저항선에 부딪히지 않을까. 그것을 좀 쉴 것 같아요. 그 쉬다가 일단 이제 그다음에 HBM3E에서 뭔가 좋은 이야기가 나온다면은 다시 아마 7만 원대로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6만 원대로 들어오면은 한번 좀 끊어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서 일단 눈치를 보다가 HBM3에서 뭔가 가시긴 이제 뭔가 성과물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판단했을 때 그 눌림목에서 다시 한번 더 접근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방금 HBM 이야기를 또 조금 짚어주셨는데 사실 이미 오래전부터 들어왔던 얘기고 통과가 안 됐잖아요. 10개월째. 그렇죠. 통과가 되더라도 이게 하이닉스와 마이크론과 너무 격차가 벌어지는 건 아닐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HBM3는 이제 출발 단계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런데 캐파 자체가 삼성전자가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보다 크고 그다음 마이크론 테크놀보다 크고 하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거 통과가 된다면은 그래서 일단 이제 공급을 하기 시작한다면은 오히려 아마 이 부분에서는 이제 역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 캐파가 워낙 크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SK 하이닉스를 우려하는 바가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날 것은 HBM4입니다. 이거는 이제 하이닉스에 뒤지지 않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본다면 이제 하반기에 가서 HBM4에서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게 따라서 또 일단 이제 방향이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요. 우선은 뭐 확실하게 될지는 지난번에도 일단 된다 했다가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실망감을 하게 되셨는데 이번에도 일단 그런 내용이 확실히 서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 시청자 입장에서는 그러나 이제 그럴 가능성은 있다는 점을 우리가 열어놓고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번만큼은 일단 이제 뭔가 인력도 일단 개편을 하고 했기 때문에 네. 한번 기대를 한번 걸어보죠. 좋습니다. 기대감을 조금 가져보자. 반도체 부문 뭐 잠정 실적이다 보니까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네. DS 부문에서 3조 원 내외를 조금 예상하는 분위기긴 한데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바닥을 찍었다라고 한다면 더 나아질 수 있느냐가 궁금하겠죠. 우리 이광희 파트너 네. 지금 디램 부분에서도 창신 메모리 뭐 증설 폭풍적으로 증산을 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이렇게 나온다면 레거시 쪽도 사실은 조금 불안한 상황이지 않을까요? 어렵죠. 어렵죠. 레거시 쪽에서는 삼성전자에게 모멘텀을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네. 오히려 방금 말씀하셨지만 HBM3E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HBM4 그래서 지금 HBM3E에서도 하이닉스는 1A, B램을 쓰려고 하는데 네. 삼성전자는 1A, C램을 쓰겠다. 그러니까 이제 4세 HBM4에 쓰는 D램을 우리는 앞당겨서 써서 퀄리티를 더 높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공을 들이고 있는 부분은 이미 우리가 4세대를 우리가 HBM3E라고 한다. HBM3E라고 한다면 네. 거기까지는 하이닉스에 확실하게 뒤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HBM 따라잡으려면 HBM4부터 따라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HBM4, HBM4E까지 이렇게 6세대, 7세대에서 따라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공을 좀 들일 것이고 그러면 HBM4나 이런 쪽에서 어느 만큼 수율을 낼 수 있느냐거든요. 네. 이게 기술이 있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양산했을 때의 수율이 문제인데 지금 삼성전자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기술보다는 수율입니다. 그래서 이 수율을 어느 만큼 낼 수 있느냐가 좀 관건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이 이제 HBM 다음 기술이라고 하는 CXL 네. 이쪽을 좀 보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GAA 2나노 이쪽에서 이 파운드리가 어느 만큼 성장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지금 평택에 있는 P4 이런 파운드리 공장이 다 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파운드리의 수주를 어느 만큼 가져오느냐. 오히려 19%까지 파운드리 점유율을 가지고 있던 것이 11%까지 줄어들었어요. 네. 그러면 점유율이 1%라도 높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19%에서 11%까지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파운드리도 하고 종합 그 서비스도 하기 때문에 그게 겹쳐 있기도 하지만 삼성에 대한 기술력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을 HBM4부터 사실은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HBM4에서 납품을 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삼성이 노력을 해서 기술력을 다시 회복해 가고 있다. 이런 추세적인 믿음을 주는 것이 네네.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도 파트너, 짧게 그냥 종목명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도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삼성전자 대 항상 나오는 게 SK 하이닉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느 쪽으로 접근이 더 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삼성전자입니다. 지금은 삼성전자 구간이다. 뭐 두 분께서 앞에 또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다른 또 부분으로 좀 넘어가서 최근 많이 이야기 나왔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CES일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종목들, 섹터군들이 좀 번갈아가면 상승름이 좀 나왔었는데 최근 올라가던 양자 그리고 로봇 관련해서 오늘 좀 시어감이 깊게 나왔습니다. 네. 지금 구간에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구간인지 아니면은 조금 더 쉴 수 있다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로봇하고 양자를 같이 비교를 해보면은 양자 쪽은 조금 더 쉴 수 있다 쪽이 될 것 같고 로봇은 양자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게 튀어오르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눌린 부분들이 살짝만 나와도 다시 메스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양자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가 양자의 해로 들어가면서 양자 관련된 관심 부분들이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도로 따지면은 관심권을 받는 트렌드가 될 수가 있겠으나 뭐 KCS라든지 엑스게이트로 출발을 한 양자 관련주의 레벨업 흐름 부분들이 그 뒤에는 이제 다시 바뀌어가지고 아이온 플러스나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쪽으로 주도주가 바뀌어가지고 변동성 흐름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상승력이 갖고 있는 기술력이나 현재 양자 관련 기술이 공개된 수준에 비해서는 너무 뭔가 대단한 걸 갖고 있다는 수준처럼 레벨업이 나왔어요. 네. 네, 그러니까 적정 수준의 반등이 나오고 조정을 보이면 단기 눌림 이후에 재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특히나 최근에 올라간 아이온 플러스나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는 막 상한가 두방 세방 알파 흐름까지 나오면서 뭐 투경 상태에 들어간다거나 이런 식에 대한 흐름 부분들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이걸 단기에 회복하기가 솔직히 좀 어렵다고 볼 수 있겠죠. 차트를 보시면은 주가 자체가 상한가 두방 알파가 나오고 지금 이제 내려오는 중인데 거침없이 내려오는 중이에요. 반등 시도가 무색하게 이 부분이 다 밀려서 영망치 음봉 형태까지 나왔다면은 거래가 실린 연속 음봉이기 때문에 이건 추가 하락이 불가피한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도 상한가 3방이 나갔어요. 그리고 알파 파동에서 대량 거래 음봉이 나오면 첫 쌍투죠. 그러니까 추가 조정은 필수적으로 2, 3거래일이 이제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는 부분들이고 먼저 상한가에 들어갔었던 KCS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개파락 이후에 반등도 못 나오고 종가를 저가로 만들어 놓는 종가가 나오고 또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주가 자체가 2단파가 나오는데 주도주 위치를 뺏기고 나니까 상승파가 못 나왔는데도 주가가 계속 밀리는 각도가 좀 세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올리고 있던 기술적 추세에 대한 주체가 일단은 차익을 하고 좀 내비두겠다라고 신호를 준 거예요. 양자 관련주는 갑자기 급반전이 돼서 다시 신고가를 돌파한다거나 이럴 확률이 굉장히 낮다라는 부분들인데 네. 뭐 굳이 로봇주를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만 로봇주들은 당장 우리나라 삼성발 직접 효과 부분들을 받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상승력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상한가 알파 추세 정도에서 추세를 주다가 지금 조정 부분들을 받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기대치 대비 상승력은 좀 덜 나왔다라는 측면들을 볼 수 있겠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양자보다는 로봇주가 조금 덜 쉬고 재반등이 먼저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참조하시면서 두 개 분야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단기 급등에 짚어주신 대로 차익도 있겠지만 간밤 미증시에서도 이런 IT 쪽 빅테크들이 빠진 게 이제 미국 국채 금리와도 조금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일단 미국 경기 지금 너무 좋죠. 뭐 고용 지표 잘 나오고 있고 제조업 지표도 좋게 나오면서 속도도 속도지만 금리 인하 자체를 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한옥석 파트너님, 뭐 인플레이션 우려도 그렇고 지금 트럼프 취임까지 앞둔 상황에서 이렇게 국채 금리가 조금 튀어버리면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이나 뭐 미증시 흐름 이런 거 좀 어떻게 보실까요? 국채 금리는 일단 미국이 이제 중심 국가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제 핵심 국가라고 일단 우리가 봐야 되는데 선도하는 국가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국가가 일단 이제 경기가 상당히 좋아져 가지고 서비스 PMI도 좋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알고 있다시피 이제 고용 지표도 상당히 좋고 네. 뭐 이런 점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사실 뭐 이러한 방금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미국 국채 금리가 일단 10년물짜리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0.469점 얼마 이렇게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본다는 그 자체가 뭐냐면은 미국은 금리 인하를 타기가 쉽지 않다. 뭐 이런 뜻으로 일단 우리가 풀이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일단 연말에 미국이 올해 일단 이제 금리를 갖다 몇 차례 인하할 것이냐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해보니까 약 한 0.5% 정도 포인트 뭐 이렇게 네. 한 두 차례 인하한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 그렇게 본다면은 연초에 일단 금리 인하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미국이 금리 인하를 갖다 하지 않은데 우리나라 인하를 갖다 해버린다면은 자금의 유출이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라는 것이 자본 자유화 시대에는 그렇습니다. 네거티브적인 환율 시스템에서는 돈들이 마음대로 이동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 그 높은 금리 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미국 기준금리가 우리나라보다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이 많이 이탈했죠.
그리고 또다시 우리나라가 만약에 금리를 인하한다면은 이건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금리를 인하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네.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경기를 또 살리려면은 금리를 또 인하해야 되는데 그 인하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네, 네. 만약 인하하면 이제 자금이 유출이 되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 또 일단 인하를 하게 되면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달러 가치 올라가면서 환율이 더 올라갈 수 있고 1,500원 선 넘어가면 일단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상당히 위험 신호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위험 지표가 많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그럼 외국인들이 또다시 이탈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정권 시장으로서는 사실상 외국인들이 또다시 짐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본다면 상당히 조심스럽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한국은행 총재도 이번에 그렇고 이번 정부 불안 때 이 경제 쪽을 맡고 있는 이제 핵심 참모들 그러니까 이제 최상목 이제 지금 권한대행도 그렇고 그다음 이창용 이제 또 한국은행 총재도 거기에 부합하는 이제 발언을 했듯이 정치권은 정치권 일이지만은 경제적으로 일단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이제 뭐 지금 현재 거기에 또 일단 이제 낙점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걸 네. 보면은 이런 이제 관점에서 경제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00원 선을 아마 한국에서 기준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환율을. 그리고 그 선을 넘어서게 되면은 빠른 자금 이탈이 우려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우려 때문에 우리는 금리 인하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죠. 금리 인하를 하기 힘들다면은 우리 경제가 안 좋아지는 것이고 올해 일단 1.7% 정도 성장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안 될 것 같아요. 요리 유통 속도도 확 줄어들어 있거든요. GDP라는 것이 총통화 정권에다가 유통 속도를 곱한 것인데 유통 속도가 이렇게 줄어들어 있다면은 GDP를 갖다가 증가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오로지 지금 무역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소비 안 되지, 소비 안 되지, 투자 안 되지, 정부 재정 수입도 안 좋죠. 네. 오로지 무역에만 의존하는데 이 무역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트럼프가 지금 이제 딱 버티면서 보호무역주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은 GDP 성장률은 1.5%도 좀 못 미치지 않을까 냉정하게 보면은.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상당히 조심해야 될 입장입니다. 정치권이 이것을 좀 잘 인식을 하고 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잠시 후에 올해에 대한 전략 부분 좀 더 자세하게 듣기로 하도록 하겠고요. 네. 이어서 우리 이강희 파트너님. 네.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또 하나의 모멘텀이라고 본다면 다음 주에 있을 JP 모건 컨퍼런스가 있거든요. 예. 자, 관련해서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다시금 이제 항제주다 100만 원을 네. 넘어서는 듯한 모습, 셀트리온도 다시금 자리를 좀 잡아가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주목을 조금 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겁니까? 그동안에 바이오주는 사실 일부 종목들이 올라가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대형주들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부터 좀 쉬어갔거든요. 네. 쉬었다가 이번에 JP모건 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앞두고 13일부터 있잖아요. 그걸 앞두고 다시 100만 원을 회복을 했는데 바이오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금리 인하 수혜주라고 해서 금리 인하가 둔화된다 이런 부분들이 좀 발목을 잡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1년을 놓고 본다면 하고 쪽으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상반기에는 조금 조심스럽게 움직이다가 하반기 쪽에서는 가시적인 효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 예를 들면 올해를 놓고 본다면은 이제 하반기로 가게 되면 FDA 뭐 승인 신청이라든지 기술 이전이라든지 이런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이 많아졌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옛날처럼 그냥 적자가 오래 쌓였는데 우리 연구하고 있어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연구가 결과가 나와서 실제로 승인 신청도 하고 이 기술 이전도 이루어지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선도 기업들이 잘 가게 되면 하반기 쪽으로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앞두고는 단기적으로 관심이 증가하면서 트레이딩 관점을 할 수 있겠지만 네. 좋은 종목들은 정말 소신 있는 종목들은 플랫폼 기술이 있다든지 이런 종목들은 매집도 병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투트랙으로 일단 컨퍼런스 있을 때까지는 트레이딩 중심으로 하되 거기에서 이제 옥석이 좀 가려질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그 자리에서부터는 하반기를 상저하고로 보고 좋은 종목을 두세 종목은 매집해 간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셀트리온이라든지 대표적으로 HK 이노엔이라든지 이렇게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은 멀리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2024년에도 셀트리온을 추천했는데 크게 못 올랐거든요. 네. 2025년을 사실은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5년에는 셀트리온 같은 종목도 크게 빛을 볼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모멘텀과 관련해서는 조금 트레이딩 해보되 장기적인 관점으로도 보시는 종목들 몇 가지 언급을 해주셨는데 우리 김용덕 파트너 어쨌든 이 모멘텀이 있으면 뭐 세론이 일주일 전부터도 슬슬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대비를 해보는 것도 좋을 텐데 이 JP모건 컨퍼런스 관련해서 조금 본다면 어떤 종목, 뭐 CDMO라든지 어떤 업종을 조금 더 주목하실까요? 앞서서 굉장히 잘 얘기를 해주셨는데 핵심 기업들 일단 참여한다는 기업들은 있어요. 우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신규 파이프라인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됐던 왔던 성과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다 정리해가지고 공개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네. 앞으로 셀트리온의 제대로 된 비전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기대치 측면에서 셀트리온이 상당히 탄력을 받을 확률이 높아 보이고요. 우선 그다음에 알테오젠도 현재 투자자와의 이제 직접 미팅뿐만 아니라 신규 투자자를 유치하는 부분으로 초청을 받아서 이번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부분들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될 걸로 보이는데 네. 여기에서 직접적인 신규 투자 가치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셀트리온은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을 갖고 직접 신약 개발들을 이제 많이 해주는 게 맞는데 알테오젠은 집중을 하고 있는 게 피하 지방 주사 관련 쪽 부분이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네. 이와 관련돼서 이제 뭐 내년에 직접 결과가 나오면은 뭐 품목허가 신청도 가능하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실적 측면에 있어서 지금 코스닥 시총 1위 기업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매출액도 적고 실적도 적자예요. 네. 그러니까 재무 구조 대비 주가가 전혀 말이 안 되는 괴리 현상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것을 커버해 줄 만한 신규 투자자에 대한 이번에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고 만약에 확보가 안 되면 알테오젠은 굉장히 크게 무너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외에는 이제 뭐 당연히 좀 전에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직접 품목하거나 삼상 후반부라든지 이렇게 앞으로 소기의 성과가 2025년도에 당장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이 몇몇 개 기업이 있거든요. 네. 이런 기업들로 집중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바이오제약에서도 좀 선별화된 상승 흐름이 나올 거기 때문에 네. 좀 기록적인 반등이 나오는 바이오제약주들이 몇 개 정도 터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뭐 바이오 쪽 들어가면 또 뭐 이중항체, 방금 얘기했던 CDMO라든가, 그렇죠. 예, 뭐 여러 가지 또 너무 많이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이제 섹터에서 가지고 오시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네. 이어서 이제 25년에 우리는 또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 그렇죠. 우리 한옥석 파트너. 네. 방금 전에 얘기만 들었을 때는 조금 암울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으로 본다면 이런 효과가 좀 이어지는 듯한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전략을 좀 세워야 될까요? 뭐 저는 일단은 지수상으로 우리가 본다면은 냉정하게 우리가 본다면은 이제 추세 분석을 볼 때 추세를 갖다가 이제 탈출하는 모습을 더 현재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봐요. 차트 한번 보면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우선 코스닥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은 이 하락 추세대를 갖다 이렇게 이제 쭉 그을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근데 그 추세대의 저항선이 뭐 700포인트입니다. 근데 700포인트 돌파하는데 이 700포인트 자체가 뭐냐면은 또 이렇게 이 넥라인을 보고서 왼쪽 어깨가 형성되고 머리가 되고 또 오른쪽 어깨가 만들어지고 넥라인을 돌파한 상태죠. 그래서 역헤드인데 숄더가 더 돌파한 셈이다. 네. 사람을 거꾸로 뒤집어놓은 거고 이걸 돌파하면 일단 이 넥라인에서 그 머리 끝까지 부분보다도 넥라인에서 그 이상 올라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는 추세 전환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일단 우리가 긍정적으로 일단 봐야 될 것 같고 조정도 받겠지만은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금의 상태에서 이 하락 추세들을 갖다가 쭉 이어오는데 이 추세를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심적 저항선이 바로 2,500포인트인데 오늘 돌파를 했죠. 네. 이러면서 일단 이제 변화가 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그와 동시에 일단 아까 우리가 삼성전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것이 좋아지면서 일단 분위기를 갖다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최근에 일단 지수 관련주를 이렇게 보면은 사실 뭐 그 지수 관련주 내에서도 이게 올라가면 저게 빠지고 올라오고 빠지고 하면서 일단 지수 상당히 안정화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지수가 크게 밀리질 않는 겁니다. 오늘 코스닥 같은 우리가 한번 보면은 특이한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보통 개인 투자가들 이렇게 매수를 하고 하면은 외국화 기관이 팔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오늘도 이제 개인들이 사는데 외국화 기관이 팔았어요. 근데 코스닥 지수가 안 빠집니다. 예전 같았으면은 메이저가 팔면은 개인들이 네네. 사면은 바로 주가가 빠져버리는 거죠. 많이 빠집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해와 좀 다른 점이 아닌가. 수급에 일단 이제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개인의 지난해 연말에 일단 검투세를 갖다 폐지시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거기에 큰 손들 자금이 조금 섞여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보는 수급적으로 나쁠 것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반락이 오면은 네.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난해 일단 이제 악재들이 일단 반영돼 전국 악재도 일단 있었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게 되면은 그에 대한 경계심이 이제 신조 불안 때문에 주가를 팔고 넘어가자 이런 의식이 강했거든요. 근데 지금 연초에 일단 트럼프 대통령 이제 취임을 앞두고서도 주가가 이렇게 안정을 찾고 있단 말입니다. 네네. 그 두려움이 사라졌다. 이렇게 우리가 본다면은 그 공포 심리가 사라졌다면 이제는 조금씩 긍정적으로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저평가에 따른 이제 긍정적 희망을 갖고서 외국인도 이제 한국을 좀 노리고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좀 긍정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좋습니다. 수급도 짚어주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에 강력하게 좀 돌아와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모건 스탠리 쪽에서 삼성전자 매수 유지 리포트 나오자마자 이제 외국인들이 또 매수에 동참을 했는데 네. 이광희 파트너님 네. 연초 이제 우리나라 투심이 네. 꽤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요거 수급적인 흐름 어떤 거를 좀 의미한다고 보실까요? 우선은 지금 현재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수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바닥 탈출을 시도하는 중입니다. 패턴을 네. 만드는 중이에요. 제가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려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역 헤드앤숄더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코스닥은 넥라인을 돌파를 했는데 얘는 아직 돌파를 살짝 못하고 이게 선이 잘 안 그어진다. 요렇게 해서 여기가 넥라인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박스를 치면 이렇게 박스가 쳐져요. 그러면 이 박스를 쳐지는 2550을 돌파하는 시점부터가 이게 이제 추세적인 상승을 우리가 이야기한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은 이 변동 구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2550 정도에서 조정을 약하게나마 보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조정을 보이고 나서 만약에 돌파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돌파했을 때 돌파했다고 해서 그날 이거 상승 추세가 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3일의 법칙이라고 해서 3일 동안 종가가 저 2550 이상에 머무르면 우리 시장은 매우 긍정적으로 2025년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정치 안정이 좀 안 돼 있거든요, 아직까지. 네. 그래서 이 정치 안정이라고 하는 것과 환율이 연동돼 있어요. 그러면 환율이 지금 2,450원대에서 놀고 있는데 만약에 정치가 안정된다면 환율이 빠르게 안정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장은 굉장히 좋은 모습을 그동안에 뭐 일본이나 이런 데가 뭐 20% 가까이 오를 때 우리는 9% 빠졌잖아요. 네. 그러면 그 갭이 30%거든요. 어. 이것을 키 맞추기 상승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2025년은 이런 부분 환율의 문제라든지 정치 불안 문제를 다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가장 좋은 호재가 주가가 싸다는 거예요. 네.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악재보다도 주가가 싸다는 것이 최고의 호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은 최고의 호재와 함께 2025년을 시작했고 그것이 조금씩 반영되고 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2025년은 자신감을 좀 가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영덕 파트너도 또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짧게 요 질문 또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였다면 이번에는 코스피 대 코스닥 어느 쪽이 좀 더 나을 거라고 보십니까? 우리가 투자할 때 무조건 코스닥이 좋아야죠. 코스닥. 그만큼 또 변동성도 좀 더 강하게 나오는 지수단 안에 종목들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렇죠. 자, 관련해서는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실까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신년 초에 들어와서 예상보다 시장이 조금 달려줬고 또 올라가던 환율도 멈추고 음봉이 이제 슬슬 나와주기 시작하다 보니까 뭔가 시장에 대한 기대 심리를 조금 투자자분들도 많이 갖게 되는 게 사실이고 저 역시도 그런 기대감을 이제 갖고는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환율이 고점에 있다라는 거, 지금도 이제 다시 앙봉 전환을 해 있는 환율이고 꼬리가 길게 잡혀 있으면서도 또 하방 방어를 하고 있다라는 측면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네. 이 환율이 쉽게 내려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옆으로 그냥 기어서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죠. 그러면은 주가는 쉽게 못 갑니다. 무조건 외국인은 환차손을 생각하게 되어 있고 절대 매수를 강하게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탄력적인 지수 반등이 뭐 다음 주부터 펼쳐질 것이다, 내일 이후로 펼쳐질 것이다에 대한 전망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다만 작년보다는 낫다. 이제 조금 뭔가 실마리가 될 만한 느낌은 보이지만 적극적인 베팅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1월 20일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을 하고 나서 어떤 정치적인 경제적인 액션 제스처를 취하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 영향을 다 같이 줄 거거든요. 그때 크게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고 국내 증시의 상반기 상승 전망을 보는 게 맞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도 선방하는 국내 증시에 기대감을 갖고 하되 너무 적극적으로 베팅은 하지 마시고 적정 수준 베팅과 현금은 항상 남겨두시되 그래도 전보다는 부정적인 게 벗어났으니까 희망 회로를 좀 돌려보자 머릿속으로. 네. 하지만 그 해답은 1월 20일 이후에 달려 있다라는 식으로 판단하고 거기에 따라서 환율이 급격히 변동할 거니까 그 부분에 맞춰서 매수에 대한 또 시장에 대한 타점은 다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선방하고는 있지만 이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더라고 트럼프 취임 이후에 이 이벤트까지 조금 확인을 해보자라고 정리를 해보겠고요. 이렇게 해서 세 분과 함께 오늘 장 이슈 흐름 살펴봤습니다.